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선 앞두고 후보들의 가치관과 공약 검증하는 이 토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번 그 4명의 후보의 그 토론 때 뭐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하고 뭐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그러니까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토론의 또 볼거리가 하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극 보면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쪽에서 아니되옵니다 이거 하면서 이제 그 대신들끼리 대립을 하죠. 대립을 하잖아요. 네. 조선시대는 어땠습니까? 조선시대 토론 문화.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볼 때 이 조선시대 토론 문화를 참 다루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실록이라든지 승정원 일개 그 각각의 대신들이 발언하는 내용을 한 두어 사람만 골라서 해도 한 2시간은 지나갈 겁니다. 길게 하는군요. 굉장히 심도가 깊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근거들도 굉장히 넓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공자가 일찍이 말하기 이러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탁 끌고 오는군요. 네, 그래서 뭐 중국의 역사는 기본이거니와 경전의 어떤 자구 하나하나까지도 다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신하들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의 왕들을 볼 때도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상소문이 올라올 때마다 그거에 하나하나 이제 답을 내리는 경우를 이제 실록에서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내용의 어떤 방대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할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제 토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왕의 지식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볼 때 어떤 것들이 관련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세자 시절에 시강원에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 영향을 끼쳤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세자 때부터 이제 그걸 공부시키니까. 네, 그런데 또 성종 같은 경우는 세자 시절을 겪지 못한 어떤 왕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조선의 왕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적 능력이 높아졌을까를 염두에 두면은 결국 경연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연이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경연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이제 왕이 이제 신하들과 더불어서 이제 육아의 경전, 그다음에 중국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신하들의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자, 발췌자가 있고, 맞습니다. 신하들이 나와서 이제 발췌를 탁 하면 서머리를 할 거 아닙니까? 요약본을 탁 얘기해주면, 그것은 이건 뭔가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논쟁을 이제 그때부터 토론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제도가 처음에 등장한 거는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중국에서 송나라 때 처음 만들어졌는데, 중국에서는 그 이후에 명청, 원명청에서 거의 형식적으로 그냥 내용을 직접 다루진 않습니다. 고려도 이제 비슷하게 처음에 이제 그 경연제도를 만들긴 했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데, 세종 때 집현전을 설치하면서 이 경연이 이제 본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서 조선은 경연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경연에 굉장히 심취하게 되는 거죠. 한석규 씨가 연기할 때는 세종대왕님은 경연도 하시지만 짜증도 많이 내시던데. 그렇죠. 이런 그러던데, 역시 이제 그 집현전이 이제 설립이 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활발한 토론 문화가. 네네네. 저희 왕 연기가 괜찮습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마스크 살짝 내릴 때 한번 왕이 될 상인지 한번 봐주시기. 자, 경연 얼마나 자주 열렸습니까? 경연이 이제 가장 안정기로 들어간 거를 이제 성종 때로 보는데요. 제25년 동안 조강, 주강, 석강을 매일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하들과 하루에 3번 한다고요? 네. 그다음에 신하들과 더불어서 특별하게 이제 그 어떤 경연을 펼치는 걸 소대라고 하고요. 네. 각 관청의 관리를 불러서 하는 걸 윤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3번 정도, 4번 또는 5번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이게 단순하게 그 공부만 하는 게 왕이 아니고 정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져나간 왕들도 있는데요. 태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염이 내가 하얗게 됐는데 여러 유생들과 더불어서 강론을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는 수염이 하얀 만큼 내가 지혜가 생겼으니 굳이 너희들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조 같은 경우는 사육시 사건을 계기로 집현전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연도 폐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산군 같은 경우는 아주 의외의 인물이죠. 내시 김순손에게 자치통감 강목을 들고 경연에 들어가라. 대리 출석을 시켰어요. 나 대신 들어가라. 야,
네가 내가 좀 바쁘니 네가 대신 가서 뭐라 하는지 듣고 와라. 맞습니다. 그래서 대리출석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해군 같은 경우는 경연보다는 그때 이제 옥사가 굉장히 많아서 추국청에 많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왕이 이제 공통적으로 정치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경연의 가치하고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거론해 주신 이제 왕들이 그 왕의 역할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활발한 어떤 의사의 전달과 그렇습니다. 또 논쟁을 통한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느 이제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경연이? 경연하면 이제 보통 세조, 정조, 아까 이제 세종 얘기하셨는데 이제 세종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정조 같은 경우도 좀 신하들을 가르치는 경향이 좀 있었지만 대부분의 약간 꼰대 스타일 왕들이셨고. 그리고 워낙 본인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워낙 공부를 많이 그게 아니다. 네. 나 지금 인용을 잘못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정조 같은 경우는 정약용에게 중용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거라. 뭐 이런 식으로. 오, 천하의 적양력이게. 네. 그렇게 했을 정도인데요. 대부분의 이미지는 이제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왕이 그거를 막 듣고 막 졸면서 이걸 뭔가를 이렇게 듣고 공부하고 뭐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요거는 세 개의 챕터 중에 첫 번째 챕터에만 해당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경연 교재를 읽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자 때 무슨 뭐 토지제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우리 토지제도는 어떻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의 역사 상황과 현재의 역사 상황을 이제 연결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던 건 왜 그랬느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맞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어떻게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요즘에 대동법이 문제라며 하면서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현재의 그럼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런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연이라고 하는 것이 발제는 경전과 그다음에 역사 내용으로 하지만 결국은 현실 정치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경전에 대한 공부와 역사에 대한 공부라는 게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지금 오늘의 정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걸 이제 고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연장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앞에서 처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보통 어떤 국정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신하는 올리고 왕은 받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경연장에서만큼은 신하들이 선생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평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직접적인 국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 부분은 저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정의 어떤 일반적인 정치의 장에서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하들이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저건 저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럼 그거는 너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왕에 대한 도리가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아무리 토론이라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연장은 비교적 수평적인 어떤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토론의 바탕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게 거죠. 중요하네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계속 왕한테 뭐라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여기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이 흘러가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신하들도 이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왕하고 이제 야자 타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내 뒤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대부가 있다. 또 내 뒤에는 수천 명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경연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광조 같은 경우는 참된 어떤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부의 이익이 아니라 백성의 이익까지 포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군요. 이제 이 경연제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인물은 율곡이 선생인데요. 율곡이 선생님.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의 특정 사람이 어떤 사건을 도모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사람들이 모두 옳다고 해야 하고 이익으로 설득하거나 권위로서 두렵게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옳은 것이어야 삼척동자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공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멋있네요. 이익으로 설득해야만 한다. 네. 그러니까 뭔가 실질적인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있어야지만 백성들은 설득될 것이다. 그렇죠. 그것을 권위로 하려고 하지 마라. 네네. 라고? 더 나아가서 이제 왕이 늘 이런 토론하는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 평소의 태도도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이 경연이 가진 장점으로 조선에서 여러 사신들이 꼽았던 부분들입니다. 일단 그 관료들을 뽑을 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서 뽑던 나라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과거 제도 자체가 동양의 특별한 문화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 정도 그리고 네. 베트남에서 약간 쓰다가 네, 없어졌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네. 얘기 들었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냥 세습제거나 귀족들이거나 귀족들이 추천해서 그냥 올라오는 들어가거나 사례이기도 하고요. 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조선의 어떤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이야기 또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져야 될 백성들의 이야기를 끌어냄으로써 어떻게 보면 왕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그 간극을 굉장히 줄여나갔다.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어떤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부분을 굉장히 넓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토론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됩니다. 이게 실제 조선시대의 백성들의 삶을 바꿨습니까? 바꾼 경우도 있는데요. 또 네.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토론이 모든 걸 해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대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반 백성들 또는 소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좀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토론이 이제 인조 때 병자호란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른바 속환녀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과 다르게 전쟁이 금방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는 전리품을 챙기지 못하는 대신에 많은 포로를 데려가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때 많이 잡혀갔죠. 네, 그 포로들을 이제 돈을 받고 풀어주게 되는데 그때 풀어주는 돈을 속환가라고 해서 그 돈을 받고 풀려난 여성들을 속환녀라고 보통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다시 이제 돌아왔다. 네. 이렇게 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당시에 그 청에서도 볼 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양반의 부녀들을 많이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이걸 갖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논쟁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장유라는 사람이 이런 상소를 올립니다.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아무래도 실절, 그러니까 정절을 잃은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사를 맡길 수 없으니 아들이 새 장가를 들게 해달라. 당시 이제 사대부의 이혼 문제는 왕이 처결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상소가 올랐는데 비슷한 시기에 또 전혀 다른 내용이 하나 올라옵니다. 한이겸이라는 분이 상소를 했는데 자신의 딸이 속한데 왔는데 사위가 딸을 버리고 새 장가를 들려고 하니 이혼을 금지해달라.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생각과 친정 아버지의 생각이 달라지게 된 달랐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제 중신이었던 최명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정절을 잃은 것들은 문제가 되지만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느냐. 이 전시 상황인데. 그렇죠. 그럼 지키지 못한 그 남자들도 문제가 책임이 있는 있는 거다라는 거죠. 것들을 이제 밑바닥에 깔고요. 그리고 나서 더 나가서 만약에 이들에게 이혼을 허락할 경우에 많은 부녀자가 속한을 포기하고 현재 머물게 될 거다. 그러면 그들은 원기가 될 텐데 그들을 우리가 품지 못한 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최명길의 의견은 굉장히 합리적이었지만 문제는 사대부들은 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료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무슨 봉건적인.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봉건 시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칙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그쪽으로 몰려갈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보류를 합니다. 근데 2년 뒤에 아까 그 장유가 돌아가고 나서 부인이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되는데요. 다시 호소문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사안으로 올렸습니다. 며느리의 타고난 성품이 못되어 순종치 못한 데가 있으니 그걸 이혼시켜주기를 바란다.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시 특별한 사례니까 여기에서만 이혼을 허락한다라고 했는데 이 특별한 사례가 결국은 다른 집에서도 여성들을 일반화돼버리는. 내버리는 일반화된 사례라 볼 수 있어서 사실은 토론의 한계 역시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토론이라는 것도 그 시대를 이제 관통하고 있는 정서 또 시대의 어떤 사고방식에 의해서 좌우되는 만큼 우리가 이 과거의 어떤 토론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를 또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일단은 그리고요. 꼭 양쪽으로 이렇게 편가르듯이 앉아가지고 그렇죠. 찬성 반대 미리 정해놓고 토론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하다 보면 마음이 좀 바뀔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네. 당신은 찬성, 당신은 반대 이래놓고 토론을 시작하면 과연 토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군요. 네. 자, 역사 대자뷰. 오늘은 조선시대 토론 문화에 대한 이야기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